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에는 최대 60mm,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등이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대검은 의견을 취합해서 조만간 법무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용구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의 실국장과 전국 검사장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65세에서 74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잔여 백신 예약에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퍼지고 있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당국의 검토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미 정보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공조를 확인한 이후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한 회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매우 요란스럽고 강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는 태풍급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가 잦은 요즘인데요. 오늘 내리고 있는 이 요란한 비에 대해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비구름대가 경기 서해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 북부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내립니다. 비구름이 폭이 좁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주로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최대 60mm, 전남과 경남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은 주변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강해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상하층의 기온차가 더 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 높은 곳은 피하고 신속히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내륙 곳곳에선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 내륙과 경북에는 최대 2cm 안팎의 큰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서해안과 경북 북부 산간에선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요란스럽게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직 개편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반부패 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와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선 직접적인 수사 통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장관이나 총장이 뽑은 검사들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강력범죄 수사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일선검찰청은 부서별로 모은 의견을 어제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금도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어제 열렸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그 다음 날 임명과 취임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가 일찌감치 열리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사가 다음 주 후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큰 폭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다음 주 후반쯤 이뤄집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예정대로 취임하면 박범계 장관과 조율 과정을 거쳐 발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특히 법무부 내에선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음 주 떠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인사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대검과 전국의 검찰청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들도 대거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29기와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고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법무부 인사에서 다음 주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측에도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뿐만 아니라 보고 라인에 있었던 서초경찰서 간부 2명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A씨의 보고라인에 있던 직속 상관들입니다. 조사단은 이들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노트북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을 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운 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압박이나 부탁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장을 비롯한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에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차관도 소환해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킨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 측은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5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격한 증가세도 하락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최근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밀접 접촉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이곳에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지난 13일 확진됐습니다. 2주도 되지 않아 900여 미터 떨어진 노래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합쳐 8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방이 많습니다. 최근에 확진된 도우미가 이 일대 노래방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의 동선이 강북구 또 인근 타 시도까지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강북구 일대 노래방에 간 손님과 직원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인근 노래방 업주들은 최근 모든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업소만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적으로 대표적인 행동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네들한테서 확진이 돼. 노래방 등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 유흥업소에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 분당구의 노래방에서는 모두 69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 대덕구 유흥업소에서도 지난 23일 이후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만 65세부터 7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남는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곧바로 백신을 맞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네이버나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가 좀 지났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진 지 1시간 정도 지난 건데요. 저도 직접 예약해 보겠습니다.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백신이 남았다고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5곳에 알림을 신청했습니다. 검색도 중간중간 같이 했습니다. 왔어. 1시간 반 정도 지나서야 겨우 나온 자녀 백신은 곧바로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유는 뭘까? 의원 한 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미 전화로 노쇼 백신을 예약해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 많이 이제 등록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혼선도 있었습니다. 자녀 백신 등록에 숫자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취소가 안 된대요. 올리면. 카카오 앱은 서비스 시작 직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2시간 반 가까이 아예 접속이 안 됐습니다.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부족한 건 보완해서 다음 달 9일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만 65세 이상 7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보당국의 조사를 지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중국 현장에 갔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서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 측의 조사와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코로나 기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ill you pledge to release the report in full after 90 days? Yes, that's unless there's something I'm unaware of. 하루 전 정보당국에 90일간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감염된 동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과 실험실 사고로 인한 유출설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If I knew that, I wouldn't ask for a 90-day review. I don't know.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지시는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e don't know 100% the answer to that. And since this is a question that keeps being asked, we feel strongly, all of us, that we should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시간이 없다며 2단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혈액 견본과 중요 단서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3월 중국과의 공동 보고서에서 박쥐나 천상과 같은 동물을 통한 전파를 매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연구소 유출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 내 조사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전방위 재조사 압박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여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 가운데 하나로 또 북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대사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데 두 나라의 관계를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팔꿈치 인사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아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합니다. 홍콩 보안TV에 따르면 왕이 부장과 이용남 대사는 어제 저녁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주중 북한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가 왕 부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첫 회담에서 양측은 전통 우방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의 우위는 외부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 속에서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라며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는 한국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지역 정세의 심오한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사는 양국 지도자의 따뜻한 배려로 북중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고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만남의 시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볼 때 북한과 중국이 한미 공조에 맞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손질할지 집중해온 민주당이 어제 의견을 모았고요. 다음 주쯤에 최종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견이 크게 없었던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집을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경감세율을 6억 이하에 대해서 0.05%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용 구간을 3억을 더 확대해서 9억까지도 0.05%를 인하 적용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어 민주당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손질에 나선 건 크게 뛴 집값 따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연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을 못 받게 된 집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 집도 추가로 세율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 구간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대상 주택은 44만 가구, 한 집당 평균 18만 원 재산세를 줄일 걸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8억 400만 원, 현재 시세 13억 원 안팎인 서울 대방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가 약 32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는 집은 재산세를 안 깎아줍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집과 못 받는 집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재산세를 제외하고 그간 여러 방안들이 언급이 됐었던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들이 또 달라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달 중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재산세를 제외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검토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자체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 9억 원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공시가격 상위 2%를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위 안대로라면 26만 호가량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고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정책적 방향하고 오히려 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총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부담 완화 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월 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이라 보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지 왜 세금부터 깎느냐는 반발에 막혀 당초 구상이 흐트러지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과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기득권 대표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박상기, 조국 2명의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이 국무회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소유 점포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해주는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을 접수해서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은 오늘부터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과열 경쟁이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로 자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된 곳이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에서인데 택배 차량들이 지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관련 정책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1,500톤급 유조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선 내부에 물이 차서 해경이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청학동 서당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당에서 제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노동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훈장은 구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 검사는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어젯밤 11시 2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사히신문 일본 기자가 찍은 사진 240여 장이 공개가 됐는데 유품에서 필름이 발견이 되면서입니다. 50여 장은 흑백이 아닌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방송국이 불타는 장면의 사진도 포함이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위조와 변조를 막는 NFT 경매에 백남준 작가 작품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요. 추정가는 1억에서 2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 대학로 거리 공연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일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되돌아 봄이라는 주제로 11편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오늘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네,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대책들이 논의가 됩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 생산 관련 지원 방안 등이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예비 경선 결과가 어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게 늦어져서 하루가 연기돼서 오늘 발표가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들은 모레부터 전국 순회 연설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 만에 오늘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와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또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에선 우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돌풍이 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까지 부는 등 매우 강할 것으로 보여서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1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사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담은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아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손 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와 그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A 씨가 부모와 함께 다시 공원에 온 이유에 대해선 A 씨가 손 군의 귀가 여부를 모른다고 하자 자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깨우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A 씨와 가족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통화 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 씨의 옷이 젖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A 씨가 귀가할 때 탔던 택시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세차할 때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 씨가 해외 해변이나 국내에서 물놀이하며 찍힌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새벽 3시 40분쯤부터 A 씨가 강변 비탈에서 발견된 4시 30분쯤까지의 행적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손 씨의 어깨에서 발견된 혈흔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흔적이라거나 A 씨가 CCTV에 잡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 씨를 한강에 빠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 유가족 측은 가장 궁금한 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아침에 빨리 와서 물가로만 20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건 해소가 안 돼.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오후 대구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인 양귀비를 충남 보령 일대의 섬마을과 텃밭에서 기른 주민 20명이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은 민간요법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령 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줄기 410주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경은 50주 넘게 대량 재배한 주민은 없어서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임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참혹한 범행에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남성이 틀니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다음 달 18일에 치러지는 이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 7명이 결정됐습니다. 어제부터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헌법수호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 등 출마 자격을 발표했는데 모두 592명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적격 심사를 거쳐 지난 25일 7명의 최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사법부 수장 에브라임 라이시와 핵합의 수석 대표를 맡았던 사이드 잘릴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역시 대부분 강경 보수파로 분류됩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 등 중도개혁 인사들은 헌법수호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도 성향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두 배제됐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강경 보수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중도 개혁파 후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اصل انتخابات جان انتخابات رقابته. شما اگر این جان از انتخابات بگیری میشه کالبد بیجان میفته. چی دیگه اصلا این اصلش اینه. 외신들은 일제히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강경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핵합의 반대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발언권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경 보수 1세계 후보군에 대해 이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선 거부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총선 때도 중도 개혁 성향 후보들이 대부분 배제되면서 42.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경우 투표율이 25%에 그쳤습니다. 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연설을 통해 직접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ملت عزیز ایران انتخابات در یک روز انجام میگیره اما اثر اون در چند سال باقی میمونه در انتخابات شرکت کنیم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란 대통령 선거,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란 대통령 선거의 특징부터 살펴보죠.
592명이 후보 등록을 할 정도로 출마는 자유로운데 헌법수호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헌법수호위원회 권한이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헌법수호위원회는요,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이슬람 정신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심판하던 곳인데요. 이러한 권한이 1991년부터는 이제 그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으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12명에 대해서 모두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이고요. 헌법수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란의 정치적인 앞날이라든지 국가의 그 가는 길을 거의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출마 자격 제한을 걸은 겁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중도 개혁파 후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사실상 하나인 국가, 이란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2인자고요. 최고 지도자가 국방권 그리고 외교부 장관, 외교권, 심지어는 이 정보까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부 수반입니다. 수반인데 물론 네. 국가적으로는 서열 2이긴 하지만요. 루하니 대통령의 요청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거절을 했고요. 헌법수호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이러한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전 선거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아예 개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수호위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말이죠. 이란의 강경보수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의 우려대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는 악재가 될까요? 네, 강경 보수가 들었을 거는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한 위험은 판단했을 거고 지금 아마 최고의 그 관심은 미국이 JCPO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인데 아마 그것까지는 보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 보수파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가만히는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잡음은 없지 않아 계속 나올 거고 다만 미국이 보고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였습니다.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오는 8월 임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시한은 사실상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란 대통령 선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다시 한번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면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이 타이거 우즈 선수 언제 필드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사고 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직접적으로 대답은 안 했다고요? 네, 미국 골프 전문지 골프 다이제스트가 현지 시간 27일 타이거 우즈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재활에 몰두하고 있는 우즈는 이미 많은 부상을 입어서 재활 과정이 익숙하지만 과거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표현하기도 한 이번 재활은 우즈의 오른쪽 다리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난 2월 23일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와 종아리뼈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지 운동 능력과 힘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골프를 할 거란 기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료사들이 나를 늘 바쁘게 만들고 있고 매일의 치료를 반복하며 스스로 걷기라는 제1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듯한 발언인데요. 우즈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1살에 PGA 우승을 차지한 필 미켈슨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정말 영감을 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전 세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네요.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미국인 12명이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3월 관광객 입국을 막은 뒤 처음입니다. 인구 59.1%가 2회 접종까지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최근 하루 확진자는 3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맞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혈청 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받은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we will experiment the process, the best process to bring in groups of tourists and later on even individual tourists, so we can go back to normal and bring back to life the tourism industry in Israel. 개인 입국이 허용되는 시기는 7월 이후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 논란으로 요즘 시끄러운 일본은 그 긴급 사태 연장 결정이 오늘 나와도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네요. 오늘 전문가 논의 국회 보고를 거쳐 스가 총리 주재회의에서 공식 결정될 예정인데요.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여당에 긴급 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효된 3차 긴급 사태는 점차 적용 지역이 확대돼 현재 도쿄, 오사카 등 9개 지역에 적용 중입니다.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감염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데다 병실 부족도 여전해서 결국 6월 20일까지 긴급 사태를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7월 23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막 한 달 전까지 긴장을 이어가며 올림픽을 치르도록 한다는 전략인데 이미 반복된 긴급 사태의 피로감이 커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일본에서는 4,140명의 새 환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4만 5,500명, 누적 사망자는 12,80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친노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을 시작으로 친문계의 출마 선언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선두로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결국 연합을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교체, 선수교체, 세대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친문의 원조격인 친노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 김두관 의원도 다음 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친문 핵심이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등판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를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친노 친문으로 대변되는 당 주류들의 출마가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보들이 많아지면서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잡기 위해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는 9월 경선 때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친문 의원은 결선 가능성은 100%라며 1위 득표가 30% 선에 그친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하면서 긴박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당내 경선은 조직 싸움이라면서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1차에서 과반 득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대담집을 출간하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불공정은 우리가 쉬지 않고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그 불공정을 뽑아줘야 한다. 청년을 의식한 부분이 많은데 부모 찬스를 비판한 대목은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와 우회적으로 거리를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한 LH의 간부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뒷돈을 받아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가 본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건설사의 이른바 날림 공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LH가 최근 52억 원을 들여 통째로 사들인 다세대 빌라입니다. LH가 집을 사서 서민에게 싸게 빌려주는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건설사는 브로커를 통해 LH에 빌라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LH에서 매입 약정 다 해줄 겁니다. 다 이야기 됐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이걸 했던 걸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브로커는 LH에 비싸게 팔아주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매입 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약금식으로 해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브로커는 LH 간부에게 줘야 한다며 1억 원을 별도로 요구했다는 게 또 다른 직원의 말입니다. 처음엔 더 달라고 했죠. 최단 700만 원. 31니까 2억이 넘는 거죠. 그야말로는 반 정도는 갑니다. 무조건 1억은 넘는다는 거죠. 이 간부가 바로 LH 감사실이 지난주 경찰에 수사 의뢰한 A 부장입니다. A 부장은 공사 중 시행사에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당장 들어와. 귀신이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주목만 내. 자기 실적이 까이니까 자기 실적 올해 안에 이거 매체 채워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날린 공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A 부장은 건물을 빨리 짓지 않으면 매입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LH 감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두 파악했지만 석 달 넘게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LH한테 엄중하게 얘기를 했고 주무부처로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언론 통해서 알는 게 말이 되냐. LH에서도 그 부분은 죄송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LH 간부의 뒷돈거래 혐의와 함께 이 같은 날린 공사 지시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사 등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날림공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대를 해주려고 LH가 사들인 집 가운데 지금 비어있는 곳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날림으로 지은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대형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요. 생활 기반 시설도 이 주변에 다 있고 여기는 집이 전혀 없어요. 이 주변에 LH는 서민에게 임대해 주겠다며 28억 원을 들여 민간업자가 지은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LH가 사들인 집은 다른 집과 달리 인기가 없습니다. LH는 2012년 이곳 다세대 주택 3동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모두 2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70%가 현재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적은 없고 폐허갔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가 봤습니다. 입주민에게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사 들어갔다 금방 나가고 곰팡이건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4층에서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짓긴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올라가 봤습니다. 들었던 대로 고층은 대부분 빈집입니다. 빈집 관리도 엉망입니다. 이 집은 2년 넘도록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아래를 보면 매우 지저분한 게 보이십니다. 위를 보더라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와서 보면 사방에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습니다. LH 관리 직원도 인정합니다. 노수 있고 그런 아무튼 집이 좀 약간 안 좋다고 봐야죠. 건물이. 서울 역세권에 있는 매입임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거 목적으로 매입해놓고 공공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집도 있습니다. LH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물이 새는 등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수십 채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수조 원을 쏟아부은 LH 매입임대 사업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립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은 유난히 비 소식이 잦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 날씨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는 비가 아주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4월 같은 경우는 역대 기온 중에 가장 높았죠. 이때 4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북극 진동 지수로 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양의 지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5월 들어서면서 이게 음의 지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바뀌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남북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쪽 그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좀 길게 사행해서 내려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4월까지만 해도 이동성 고개로 계속 따뜻한 날씨와 일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5월에 접어들면서 일단 중국의 북동쪽,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동쪽 그쪽 상공에 한 5km 상공에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딱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기압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상층에서 한기를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주기적으로 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한기가 주로 내려오면서 기압골이 굉장히 지금 주기적으로 탁 치면서 지금 지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년 같으면은 한 10일 정도밖에 5월에 비가 안 내리는데 네. 지금까지 벌써 5월에 16일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평년보다도 한 1.5배 이상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사량도 줄어들고 기온 편차도 작아지면서 기온이 낮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상층에는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상층에서는 기압골에서 지상 쪽으로는 따뜻한 공기, 남서기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구름대는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구름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어제보다 오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더 이제 천둥 번개도 심하고 또 우박도 더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지난 11일 장마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65년 만에 가장 일찍 찾아온 장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와 장마비는 전혀 특성이 다릅니다. 장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위에는 오츠크 해고급 사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체 전선 대상에서 이 기압골이 계속 저기압이 이동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개 이제 이 남서쪽에서 주로 이동해 오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건 계속 북서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탁 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강수 형태도 틀리고요. 현재 기압 배치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좀 빨리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바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 비해서 좀 북쪽에 있고 북쪽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북쪽의 찬 기단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마는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계속 기압골,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마는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 저 기상청이 작년까지만 해도 장마 시기를 예측을 해줬습니다. 좀 상세하게. 올해는 일단 장마 시기를 예측을 안 했습니다. 예측은 안 하고 3개월 그냥 기상 전망만 했는데, 일단 이제 그걸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6월에는 이제 평년보다 비가 많다.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대개 이제 라니냐가 지금 있었는데 라니냐가 종료되거든요, 이번 달에. 그렇게 되면은 대개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에 좀 빨리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에 빨리 확장한다는 얘기는 장마전선도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빠르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올해는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올라와서 굉장히 더웠던 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6월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은 것을 예측한 걸로 봐서는 약간 일찍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하고 엘니뇨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라니냐, 엘니뇨가 뭐 장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라니냐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018년에 역대 아주 가장 더웠던 해였죠. 폭염일수만 31.4일이 발생했던 해인데, 그 해에도 이제 라니냐가 일찍 끝나면서 종료되고 바로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그런 패턴인데, 올해는 실제로 이제 2018년만큼 라니냐는 끝났더라도 동일하게 그 기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기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티베트 고원의 눈덮임이라든가 오츠크의 고기압 지역의 찬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소 틀린데, 하여튼 뭐 더위는 일단 기상청에서는 올해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덥고 8월은 더운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평년 정도, 그러니까 비는 거의 평년 순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작년에는 엄청 많이 내렸지만 실제로 그 이전 6년 동안 장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늦장마나 마른 장마. 근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더위가 오고,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면서 상당히 폭염이 있는 그런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4월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온이 좀 높았다가 5월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뭐 초여름 날씨다, 이제 뭐 여름 날씨가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 언제쯤부터일까요?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층의 이 강한 저기압이 좀 빠져나가야 이제 그 다음서부터 밀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모델을 본다면은 6월 한 상순 정도에 태풍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라온다면은 북태평양고를 좀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한 상순 후반 정도서부터는 이제 6월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천둥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도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요즘에 우박이 또 자주 쏟아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30년 최근에 그 평균을 보면은 5월에 0.45회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우박이 관측이 안 됐는데 올해는 벌써 5회. 오늘 내린 데는 6회입니다. 그 뭐 역대 기록이고 지금까지 2017년이 5, 6월 합해서 5회로 가장 많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 상층이 상당히 차거든요. 네. 차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 쪽하고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불안정한 이 구름대는 더욱더 상층까지 높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박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우박이 우리가 발생하는 조건 대개 1000피트 상공 정도가 영도 부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박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우박이 쏟아지면 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뉴에이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23년째인 올해도 우리 무대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들에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여자와 알 수 없는 표정의 남자. 넘볼 수 없는 사람에게 반한 복잡한 심경 뒤로 흐르는 애절하고도 달콤한 선율. 이런 정서를 가득 담았기에 영화는 물론 드라마에서 광고에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노래들은 모두 유키 구라모토의 곡들입니다. 피아노 곡이지만 클래식처럼 어렵지 않고 듣기 편안한 그의 곡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지 않는 인기 속에 1999년부터 23년째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한국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 못한 상황들도 펼쳐지곤 했습니다. インチョンでは照明がちょっと暑くてですね、私は上着を脱が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ちょっと申し訳ないの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もね。머리から없어. 올해로 일은 이젠 피아노를 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연주는 더 풍부해졌습니다. 要するにいろんな世間の細かいいろんな仕事はやらずに練習に集中する時間ができて上手くなれる。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지금 자가격리를 겪고 거리를 둔 공연장을 감내하면서도 무대에 선 이유는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서입니다. この今の時代に一番適したタイトルであり、そういう曲があるんですね。私が作った。それを演奏いたしますので、これで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곡들과 초연하는 곡까지 약 20곡을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앞으로 2차례 더 계속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에는 최대 60mm,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등이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 등의 의견을 모아서 조만간 법무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용구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의 실국장과 전국 검사장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에서 74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잔여 백신 예약에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퍼지고 있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JTBC 뉴스 아침엔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보다 10분 빠른 아침 7시 20분에 시작됩니다. 보다 좋은 뉴스, 다른 뉴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아침엔과 함께해온 백다혜 아나운서는 정치부 회의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아침엔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매일 맞이하시는 아침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서 평일 아침 여러분과 만나게 된 아침엔입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